어디선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너는 또다시 소수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너는 택해야 한다. 그 고독을,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아득하고 슬픈 바람이 미지근하게 불어왔고 계속해서 불어왔다. 작가의 말.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다. 떨어진 비눗값을 집어들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고통이 번개처럼 나를 덮쳤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들을 사람은 없었지만 홀로 헛되이 비명을 지르면서 잠시 멈추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잠결에 뒤척이는 것, 걷는 것, 눕는 것, 양말 신는 것, 의자에 앉는 것, 운전 중에 핸들을 살짝 트는 것조차 그동안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내 몸의 잔 근육, 온몸의 연결 상태를 고통이 비춰준다. 어찌 보면 참으로 복된 고통이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치 전과 23번이라도 된 듯이 내가 고통의 수갑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찬다는 것이다. 뼛속까지 동의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오늘 내내 생각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축복해달라고 떼쓰던 야곱이 나였다. 아마도 곧 나도 환도뼈를 다치고 커다란 축복을 얻겠지. 이 책을 쓰는 동안 또 한 사람의 부고를 받았다. 나와 동갑인 신부님이었다. 그가 암 투병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지난 여름이었다. 내가 우리 집 사진을 보내드리며 어서 나와서 놀러 오시라 했더니 꼭 그럼하고 약속하며 그는 덧붙였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죽고 사는 거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잡동사니를 다 버리고 단출할 수 있게 그걸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와 나는 거의 몇 년씩 소식을 주고받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매일 그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렸다. 며칠 동안 그를 생각하고 기도드렸다. 나는 먼저 세상을 떠난 그가 나보다 더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만일 저 세상에 있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육체의 장벽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술 한 잔을 나눌 수도 있겠다. 희망이란 본디 억지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부고도 도착했다. 내가 바로 전해 가을에 떠나온 이스라엘과 가자에서의 전쟁 소식이었다. 아이들의 시체를 찍은 사진이 연일 인터넷에 올라왔다. 거기서 만났던 오렌지를 팔던 농부 가족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수줍던 소년과 엄마에게 안겨있던 그 아기는 무사할까? 체념과 절망에 절여진 얼굴로 버스에 앉아 흔들리던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리된 도시. 그런데 그 평화만 빼고 다 있는 그 도시. 그곳을 다녀와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그 무모한 사륙을 멈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 방문을 열 때마다 나는 이곳의 평화에 소스라쳤다. 위험하기로 치면 우리 한반도도 그에 못지않은데 이 모든 고유와 평화가 실은 기적만 같아 나는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늘 감사에 목이 메었다. 이건 내가 나이 들어 얻은 축복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일 것이다.
온 천지는 가을이다. 내가 사는 지리산 남녘은 아직도 따뜻하지만 집 앞에 은행은 이미 노란 빛으로 물들어간다. 저 멀리 가을과 이어진 겨울의 매듭이 보인다. 이 바람은 수풀을 메마르게 하고 꽃들을 지게 하며 뿌리를 더 깊이 땅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나비는 바람에 해진 날개를 떨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알을 낳을 것이다. 천지는 숨을 죽이고 더 깊숙이 엎드려 겨울에 눈보라를 견딜 채비를 할 것이다. 시골에 살다 보니 자연의 빛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의 빛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연은 가만히 놓아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아무리 큰 통나무라고 해도 생명이 다한 후에 그것들은 아스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하나가 된다. 어쩌면 죽는다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됨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들도 자연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썩지 않은 채 자기 자신으로 남는다. 그것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라 껍질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 넓은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닌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래서 외로웠나 보다. 도시에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많은 건축물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서도 나는 오래된 목욕탕의 굴뚝처럼 외로웠다. 그런데 이 정막, 이 침묵, 이 자연 속에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 저 나무, 산, 바위, 그리고 바람과 구름들. 우리 집 강아지 동백이와 자태가 아름다운 들고양이들조차 에덴의 신성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껍질의 허망함을 아는 듯했다. 그들은 도시에서 헤매다가 하늘이 주신 신성을 다 잃어버리고 누더기가 되어 돌아온 나에게 그것들을 한 숟가락씩 먹여주는 듯했다. 이곳에서 내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까닭이 그것이었다. 가을이 떠나고 있는 뜰에 앉아 나는 섬진강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 가을에 햇볕이 쏟아져 내리는 나무 데크에 붉은 고추를 말린다. 동백이는 양진역에서 잔다. 난간에는 흰 리넨 이불보가 지난 여름의 자취를 떨구며 아주 작게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아까부터 이상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달콤한 바람에 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금목서의 꽃들이 벌써 노랬다. 가끔 새들이 울 뿐 아무도 오지 않는 집 앞. 35년 된 팽나무 밑 빈 햇빛이 거기에도 내리쬐고 있다. 가끔씩 오는 택배 트럭조차도 먼 봉우리에서 이리로 오는 바람 소리를 닮아간다. 모차르트조차 버거워 나는 음향 스위치를 내렸다. 발목으로 내리쬐는 햇볕도 다가와 그늘로 들어섰다. 천국보다 낯설다. 나는 이미 지상을 떠나 그곳으로 온 것 같은 착시에 빠진다. 이 고요, 이 정적, 이 고독 가운데에 하느님이 헐겁게 그러나 꽉 차 계시는 듯했다. 사랑하는 나의 벗들, 그분께서는 나를 산과 바다로 인도하시고 고통의 낚싯바늘에 걸리게도 하셨다. 나는 배고픈 물고기들처럼 미끼들을 물고 아슬아슬 죽음을 비켜 여기까지 왔다. 우울하고 눈물 흐르던 시간도 있었고 불면으로 쭉 이어진 새벽도 있었다. 가장 큰 후회는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사랑을 소유로 굳혀버리려던 것.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찬란한 가을볕 아래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깨닫는 것은
가을이기 때문이리라. 여름을 떨구는 리넨 이불처럼 나는 지난날의 나를 조용히 떨구며 생각한다. 삶은 지중해 풍 샐러드 같아. 죽음을 거쳐온 사람들, 사랑에 상처 입은 사람들, 줄인 이들과 배고픈 이들, 그리고 샘물을 갈망하는 사람들, 밤새 광야를 헤맨 사람들에게 내 책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아니 어쩌면 그들만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벗이다. 2023년 11월 공지영. 천번 별이 지다. 그 무렵 나는 가끔 깊은 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대개는 창이 은빛으로 눈부셨다. 부스스 일어나 창밖을 보면 달빛을 받아 은빛 물결로 일렁이는 섬진강이 보였다. 모내기를 하려고 물을 가두어 놓은 무dim이 뻘 논에도 은빛들이 출렁였다. 내가 사는 곳은 지리산 중턱, 지리산 형제봉의 등을 기대고 앞으로는 평사리 벌판과 섬진강 구비를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 밤새 손 바느질이라도 해서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네모들이 83만 평의 광활한 무디미 뻘에 아침마다 초록과 브라운이 어우러진 새로운 조각배 전시회를 여는 곳이다. 나는 별일 없이 잘 지냈다. 새벽에 잠이 깨고 나면 기도방으로 가서 우선 촛불을 밝혔다. 어둠이 물러서면 밤새 내 머리맡에 놓였던 시간들의 상자가 열리고 밤새 대기를 떠돌던 찬 물방울들이 이슬로 맺혔다. 새 아침의 새벽, 천지 창조의 첫 순간처럼 여리고 고요하고 순결한 시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섬진 강가에 정착한 지 3년이 넘게 흘러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별들이 1000번쯤 뜨고 또 지고 반딧불이들이 날고 죽고 다시 태어났다. 건너편 마을의 불빛들은 늘 오렌지빛으로 희미했다. 이곳에 와서 먼 동은 새들의 지저귀으로부터 터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둑하고 좁은 골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면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하는데 이상하게도 창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일어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멀리서 희미하게 반드시 동이 터오고 있었다. 나는 이 시간의 여행자, 여정의 종착지를 안다. 서울 집을 처분하고 이삿짐을 싸서 완전히 이곳으로 내려오던 날, 나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뒤뜰의 성모상 곁 동백나무 아래에 뿌려달라고 미리 유언까지 해둔 터였다. 그 문자를 받고 갑자기 아이들이 난데없이 빠른 답장을 보내오고 생전 안 하던 안부를 묻길래 비식 웃었던 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할까 싶어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말하려다 말았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나는 10대 이후로 죽음에 대해 거의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다못해 이사를 할 때에도 나는 이곳에서 생을 마쳐도 좋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지금도 날마다 한다. 이렇게 하고 죽어도 좋은가? 혹은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텐가 하고. 그렇기에 나에게는 지금 이 한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생의 각 순간들도 그랬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그건 대개 내 생이 나쁘게 흘러갈 때였다. 아마도 남들에게 몰라 요새 정신없이 바빠 라고 말하던 때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이 좀 나서 너의 마지막이 이래도 좋은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대개는 지금 다시 돌아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곤 했다. 혼자서 뭐하고 지내요? 하고 물으면 나는 가볍게 네, 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사람들은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듯 소스라친다. 그리고 행여 자살이라도 하려는 여자를 보듯 내 기색을 살피다가 내가 많이 명랑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들이 더 물으면 그것에 대해 나는 할 이야기가 많을 테지만 대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아무도 더는 입을 열지 않는다. 내가 거의 평생에 걸쳐 죽음을 그토록 의식하는 건 그것이 공평하게도 모든 인간에게 오기에 얼결에 떠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대개 죽음의 질이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을 위해 고생까지 하며 살아왔지만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죽은 지인들이 있다. 이들은 그럼으로써 살아왔던 삶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죽음은 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영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그를 사랑했던 우리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 반대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 오른편에 매달려 같이 사형당한 도둑이 그렇고 지금 내가 20년째 만나 함께 미사를 드리고 빵을 나누는 사형수들이 그렇다. 그러므로 죽음이야말로 혹은 그 죽음 직전 우리의 자세야말로 어쩌면 생을 두고 우리가 가장 의식해야 할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순간일 것이다. 그러니 죄 많은 내게는 희망도 있다. 가톨릭의 격언처럼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살수록 신기한 것은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처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지만 하늘 아래 똑같은 것도 실은 없다. 어제 그 하늘이 오늘의 저 하늘은 아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섬진강이라 부른다 해도 어제 그 강물이 오늘 저 강물은 아니며 수만 년 동안 남들이 한 그 사랑이 내 첫사랑은 아닌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그냥 자연에 맞춰 살아보고 싶어서 아침 시간에 알람을 사용하지 않았다. 글쓰기와 육아 혹은 강연이나 행사 같은 모든 의무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냥 살아보고 싶어서였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 밥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을 모두 벗어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의 미덕이다. 생활비가 반 이하로 줄었다.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면 내 기상 시간도 빨라졌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눕고 싶을 때 눕는다. 겨울이 되면 내 잠도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었다. 다만 침대 곁에 동쪽 창이 밝아오면 나는 더 누워 있을 수가 없다. 오늘에 대한 설렘 때문이다. 오늘 나는 무슨 처음을 맛볼까? 오늘은 어떤 꽃이 새로 피고, 오늘은 어떤 싹이 새로 돋고, 오늘은 어떤 구름이 어떤 바람을 타고 내 곁을 스칠까? 그것은 모두 처음이 될 것이고, 이 처음은 내가 맛볼 마지막 처음일 것이기에 이 단어를 쓰고 있자니 다시 설렌다. 설렘을 가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평생을 혼자 있어 본 일이 없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게다가 봉순이 언니까지 있었고 삼촌과 이모들이 자주 우리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늘 혼자인 것이 두려웠다. 두려웠기에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고 그래서 공포는 더 커졌다.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의 모든 시와 노래도 혼자인 것은 외롭고 서럽고 힘든 일이라고 했으므로 별로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게다가 삶의 경랑 속에서 나는 혼자일 수 없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고 우선 아이들, 그리고 지금은 남이 된 가족들과 함께였다. 한참 아이들이 클 때에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었다. 잠시 말고, 곧 돌아가야 하는 것 말고, 곧 돌아오거나 좀 있다가는 반드시 돌아올 가족도 없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없이 온전히 혼자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선 서울과 하동을 오가며 살기로 했다. 이곳은 그냥 내려와 쉬는 곳으로 삼고자 했던 거다. 어느 날인가는 시내에서 일을 보고 서울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아들네 집으로 다니러 온 시골 할머니가 이런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도 났다. 그날 자려고 누웠다가 나는 결국 벌떡 일어나고야 말았다. 밤늦게 밤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섬진 강가로 돌아왔다. 서울 집에는 다 크긴 했지만 아이들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었는데 여긴 아무도 없었다. 그땐 아직 우리 강아지 동백이도 내게 오기 전이었다. 점점 그런 날들이 잦아졌고 어떤 날은 오후에 올라갔다가 밤에 내려와 버린 일도 있었다. 천천히 여러 번 여러 날 동안 나는 내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고 싶어? 이 질문은 아주 어려웠다. 이번 소설은 무슨 이야기예요? 만큼 어려웠다.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꾸었다. 누가 부러워? 농담이지만 나는 돈 잘 벌어서 아내에게 다 주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을 가진 친구가 부러웠다. 그런데 타워팰리스에 살거나 압구정동 대형 아파트 혹은 청담동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사는 친구는 부럽지 않았다. 이건 진심이었다. 그래도 누가 부러워?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나는 타샤 투터 할머니가 부러워. 알지? 뉴욕에서 태어나 우리로 치면 강원도쯤 되는 버몬트주에서 자신만의 꽃밭을 가꾸다가 가신 할머니. 청담동 주택에서 수백억을 가진 삶을 살래? 타샤 투터 할머니처럼 살래?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망설임이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통장에 숫자로 존재하는 돈 같은 것보다 오늘 내 앞에서 향기로이 피어나는 꽃송이들이 더 소중했다. 아직도 철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곧장 나를 그렇게 비난하곤 하니까. 그러나 나도 할 말은 있다.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물론 내겐 넌 어느 때 행복해 하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질문이 없으니 대답도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하여 내 모든 일정과 계획이 취소되고 더구나 날이 가도 코로나가 사라질 기약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적했던 그해 봄, 삶이 내게 물었다. 대답해봐. 정말이지. 어떤 때에 너는 진심으로 행복하니? 그것은 약간의 충격을 내게 안겨주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행복하기를 원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평생을 열렬히 그러기 위해 노력한 것도 진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다니 나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다. 작가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처음 할 수가 있을까?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그토록 행복해지고자 노력했으면서 남들이 그러는 거 말고 오직 나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행복은 무엇인지 나는 진심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 우선 나는 대학 졸업 이후 내내 가장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썼고 차례차례 터지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소떼에게 쫓기듯 불행에게 쫓겨다녔다. 안전한 골목으로 들어가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내게는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을지가 더 절박했던 것 같다. 불행해지지 않는다와 행복하다는 엄연하게도 다른 말이 아닌가. 나는 그저 막연하고 무책임하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 나도 행복할 거라 믿었던 것 같다. 성실한 남편과 착한 아이들을 두고 내 글을 쓰면 행복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러한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 주지 않았고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자 비로소 내게도 차례가 왔다. 나는 소떼에게 쫓기다가 비로소 좁고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선 나그네처럼 나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해봐. 정말이지. 어떤 때 너는 진심으로 행복하니? 혹은 행복했니? 이 느리고 끈질긴 질문은 어쩌면 코로나가 내게 준 선물이었다. 안 그랬다면 서울에서 연이어 행사나 이벤트 혹은 강연이 있었을 것이고 나는 스케줄에 맞추어 오르내리며 쉬고 싶다 중얼거렸을 뿐 결코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팬데믹 첫 해에 스페인의 국립대학교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1년을 방문자로 지내기로 한 계획도 무산되었다. 이곳에서 자동차를 정리하고 비행기표까지 예약한 뒤 팬데믹이 일어났다. 만일 그리로 떠났다면 내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다. 두고두고 느끼는 것이지만 나는 이럴 때 삶이 참 신비롭다. 돌아보니 나는 생을 두고 행복하다 느꼈던 때가 많았다. 사춘기 시절 처음 내 방을 가졌을 때, 작가가 되어 내 이름이 박힌 책을 받아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 수줍은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프랑스 바닷가 작은 모텔에서 아침으로 갓 구운 홈메이드 바게트를 침대로 배달받아 따끈한 그것이 바사삭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스 산토리니 섬, 석양이 지는 절벽 위 멋진 레스토랑에서 향이 깊은 포도주를 한 모금 막 입술에 가져갔을 때, 다 큰 아이들이 어버이날 처음 현금 봉투를 내밀었을 때, 소설 도가니의 모델이 되었던 희생자 아이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을 때, 서울 시내 대형 서점 저자 사인회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줄이 길고 한 명 한 명 다가온 독자들이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며 나를 울렸을 때. 그런데 언제가 행복해? 혹은 행복했어? 라는 질문에 내 머릿속에 뜻밖의 풍경이 떠올랐다. 어느 늦은 여름의 저녁, 나는 당시 주말집으로 사용하던 평창의 시골집에서 아직 어렸던 아이들을 아주머니 편에 먼저 서울로 보내고 밀린 원고를 쓰려고 혼자 남아 있었다. 한적한 일요일 오후였을 것이다. 된장국에 넣을 아욱을 따고 가지와 애호박, 풋고추와 상추를 딴 바구니를 들고 텃밭 울타리를 나와 집 쪽으로 몸을 돌리던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지치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여러 번 떠올랐다. 내가 삶에게 대답했다.
뜻밖에도 바로 그 순간, 아직 된장찌개가 다 끓지도 않고 가지는 요리되지 않았고 애호박도 볶아지지 않았던 그 순간, 써야 할 글은 내 머릿속에서 형상을 찾지 못한 채 안개 속처럼 희미하던 그 시간. 그래도 텃밭에는 내가 키운 푸성귀들이 푸짐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서 돌아서는 찰나. 아이들을 다 보내고 오직 혼자였던 어스름의 그 찰나. 그 평범한 시골의 풍경을 지닌 찰나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두르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밀치고 산토리니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물리치고 월계가를 쓰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봐도 내게 있어 그것은 참이다. 생각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론은 늘 단순하다. 이것은 신비롭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질문의 끝이 삶의 안반에 도달하고 나면 기초를 쌓아 올리는 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서울집을 처분하고 완전히 이곳으로 이주했다. 섬진강가 15평짜리 농가를 떠나 악양벌이 내려다 보이는 옆 동네의 터를 봐두고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때 또 몇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하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그만두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글쓰기를 완전히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평생 처음 있는 격변이었다. 그 무렵 나를 방문한 친구가 외롭지 않니? 하고 물었다. 이미 이러한 질문을 여러 번 들은 나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말이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들을 귀가 아직 싱싱하고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한 줄기 섬진강이 지치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 세상의 어떠한 자들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푸르고 그 청정한 물줄기 말이야. 가끔 내 한숨과 눈물이 보태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는 약간 울먹이다가 단순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나는 좀 고요하고 싶어. 이 질문과 대답은 화두처럼 내게 남았다. 내게 있어서 혼자란 것이 자유라고 서서히 각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과 외로움 혹은 결핍 대신 나는 3년 넘게 남들에게 글을 내비치지 않고 살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생계를 위해 국수집을 열까 피자를 구울까 하는 망상도 가끔은 즐거웠다. 수입이 감소하자 내야 할 세금도 큰 폭으로 줄었고 일단 아기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언어의 독화사를 피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 더 행복했다. 다시 글을 쓴다면 정말 쓰고 싶어서, 생계가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어서 쓰고 싶었다. 안전한 은신처에 숨어있는 안온함 같은 것이 나를 감쌌다. 만일 내가 20대에 이러한 체험을 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고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알리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잠시 부질없이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내가 작가로서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니, 희미하게 라고 굳이 부사를 써서 둘러대는 것은 그것이 직업의 은퇴를 의미하기에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더 이상 글을 쓰는 일이 즐겁지 않았고 고통스러웠다. 예전에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의미와 재미가 51%는 넘었는데 이제 그것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다가 글을 하나 발표할 때마다 몰려와 온갖 종류의 모욕과 악담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굳이 이런 일을 더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 나는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다.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만일 글을 쓰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생계도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아무 미련이 없을 것 같았다. 늘 위기 때마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태어나 열심히 살다 보니 작가가 된 것이지 오직 작가가 되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도 내게는 생이 의미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평생 처음이었다. 글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글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한 번은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아직 싹들이 돋지 않고 꽃들이 피어나지 않은 차가운 봄이었다. 사방은 고요했다. 이른 봄의 새들이 가끔씩 요란스레 울었다. 땅에 쭈그리고 앉은 내 온몸은 흙투성이, 등에서 10개 땀이 흐르는데 문득 행복했다. 고요한 행복이었다. 천국 생각이 났다. 원래 내 상상 속에서 천국은 마치 초특급 호텔 리조트처럼 아름다운 나무와 색색의 꽃들이 핀 곳이었다. 잔잔한 냇물이 흐르고 야자수가 늘어지고 사슴이나 토끼가 뛰놀고 게다가 고양이들도 게으르게 노니는 푸르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곳. 잔디에 잡초 하나 없는 곳. 만일 호미질을 굳이 해야 한다면 그건 다 남이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내가 누런 풀만 가득한 정원에서 호미질을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다니 약간 의아했다. 우선 천국이 이렇게 누럴 수가 있을까 싶고 천국에서 호미질도 하나 싶었던 거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하고 지극한 어떤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천국보다 낯설다. 그 무렵 한 후배가 나를 찾아왔다 떠났다. 내가 어쩌면 영영 글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그녀가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맨날 흔들리고 치이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좀 해주세요.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버거워요. 함께 있을 때에는 내색하지 않아 눈치채지 못했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그녀가 맨날 흔들리고 치이는 이라고 하자 가슴이 약간 먹먹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맨날 흔들리고 치이는. 오래전에 내가 떠올랐다. 이곳에 와서 혼자 사는 기쁨에 취해 나는 그 시절을 잊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헤매였는지, 여기가 죽어서 간다는 그 지옥이구나 싶은 시간도 있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끼어들었던 많은 날들도 있었다. 남들이 얘는 그만 갔으면 하는 눈치를 주는 것도 모른 척 참으며 가장자리에 겨우 앉아있던 모임도 있었다. 오래된 일이다. 빈사 상태에 이른 영혼이 비상벨을 울려대자 구원, 아니 도움은 내 안에서 온다는 것도 모르고 끈질기게 밖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저작거리를 기웃거렸던 날들. 이젠 그 기억도 희미해서 마치 전생의 일 같기도 해 싶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말을 남기고 떠나자 오래된 내 어리석고 비참했던 젊은 날들이 가끔씩 나를 찾아왔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꽃을 심다가 섬진강을 보며 서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다시 글을 쓰려고 마음먹고 이 책을 시작하게 된 동기의 다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공지영 작가의 작품으로 해냄에서 출간됐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의 이름 아래
그 어떤 이유로도 운당하지 못하거나 불공평한 댓글이 달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을 조금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1000번 별이 지다는 이 책의 첫 챕터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이 챕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그 순간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라인 도서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공개된 작가의 말이 있길래 조심스레 포함시켜서 초반에 읽어드렸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문단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평사리의 고요한 정경에서 예루살렘의 황량한 광야까지 외적으로는 순례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은 자아 탐구의 깊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주영 작가는 외적인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고독을 마주하고요.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정은 요르단의 암만에서 시작해 갈릴레이 호수, 나자렛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작가는 고독, 고통, 믿음, 사랑 등 삶의 본질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 본연의 고뇌와 성장에 대한 보편적이지만 결코 알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례 무렵 자신의 환갑 파티를 열어준 후배들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은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견디고 넘어온 노력의 과정이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 작가는 자신을 비롯한 자기 세대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지난날의 편협함과 미숙함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글로 요술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섬세한 문장들이 챕터마다 독자의 마음을 서늘하게도 따뜻하게도 만듭니다. 4년 전에 나왔던 전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몇 페이지라도 들려드리려고 정말 애썼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늦었지만 존경하는 작가의 신작을